네, 저는 지금 미국 시애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렇게 형형색색의 무늬가 들어가 있는 이 글래스월 빌딩은 아마존 본사인데요. 여기서부터 세 블록에 걸쳐서 아마존 본사 건물이 위치해 있습니다. 저랑 한번 쭉 걸으시면서 어떤 건물들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마존고의 첫 번째 매장도 위치해 있고요. 아까 보셨던 아마존 스피어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세 블록에 걸쳐서 있는 모든 유리 글래스월 형태의 건물이 전부 다 아마존의 본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언론 매체마다 특정 해외 기업에 대해서 다룰 때 수식어구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기업의 경우에는 독자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첫 줄에서 가볍게 언급하는 건데요. 아마존의 경우 가장 많이 쓰이는 수식어구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요즘은 알리, 테무 등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 성장세가 무서워서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기도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외 이커머스 업체의 대명사이자 해외 직구의 대명사는 단연 아마존이었습니다. 아마존은 1994년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했습니다. 미국판 예스24 혹은 알라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점차 다루는 품목을 늘렸고 사업을 크게 확장해서 당대 최대 이커머스 업체였던 이베이를 능가하는 수준에 이릅니다. 이커머스 시장에서 승기를 잡은 아마존은 사업을 무한대로 확장하는데요. 2006년에 이커머스 사업의 연장선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미 아마존닷컴이 세계국급 이커머스로 성장한 덕분에 파트너 업체들과 함께 클라우드 생태계를 쉽게 구축해 나갑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때부터 아마존의 핵심 이익은 클라우드 서비스 자회사 아마존 웹 서비스, 즉 AWS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회사의 투자도 테크 중심으로 바뀌어 가게 되죠. 사내벤처 형태로 시작했던 AWS는 이제 세계 1위 클라우드 업체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마존이 유통업체로서의 색깔을 잃은 건 아닙니다. 제가 사실 특파원으로 부임하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아마존인데요. 워낙 비싼 물가와 한국에 비해 모든 게 느린 속도에 하루하루 답답하다가 아마존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제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미국에 사시는 분들도 미국에 거주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아마존을 한 번도 안 써보셨던 분들께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쿠팡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일 혹은 2길 배송이 되는 프라임 배송, 유료 회원 대상의 OTT 서비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그리고 원터치 결제 등등 저는 미국에서 아마존을 쓰고 나서야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출입했던 쿠팡이 초기 사업 모델을 만들 때 아마존을 얼마나 많이 벤치마킹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마존 본사로 출장을 가서 만난 아마존 직원들이 몇 명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몇 년간 아예 마트를 간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 아직까지도 사실 미국에서 신선식품은 코스트코나 세이프웨이 같은 마트를 직접 가는 편인데 아마존이 2017년 미국의 유기농 전문 할인마트죠. 홀푸드 마켓을 인수한 뒤에 신선식품 역량이 크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마트를 갈 필요가 없다는 설명인데요. 사설이 길어졌는데요. 어찌됐든 아마존은 여전히 유통사의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도 회사의 대부분의 수익을 테크 분야에서 내는 독특한 성격의 회사입니다. 이제 미국 산업에서 아마존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공룡 기업이 됐죠.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미국 시애틀에 위치한 본사만 해도 세 블록에 걸쳐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죠.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아마존은 유통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테크주로 봐야 할까요? 먼저 8월 공개된 아마존의 2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아마존의 2분기 매출은 1479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북미 아마존닷컴 매출이 900억 달러, 해외 아마존닷컴 매출이 316억 달러, AW 매출이 263억 달러였죠. 매출의 상당수는 아마존닷컴, 즉 유통 분야에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을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북미 아마존닷컴 영업이익이 50억 달러, 해외 아마존닷컴 영업이익이 약 3억 달러인 반면에 AWS의 영업이익은 93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커머스 사업부 매출이 클라우드 사업부 매출의 5배 가까이 나오는 반면에 영업이익은 클라우드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이커머스 사업부의 1.8배 가까이 나오는 거죠.
뉴욕 증시에서 아마존은 공식적으로 소비재 섹터로 분류됩니다. 주력 사업이 이커머스와 같은 유통 분야에 기반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투자자들이 아마존을 순수 유통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대표적인 게 ETF나 펀드인데요. 나스닥 100지수를 추종하고 주요 테크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인 인베스코 QQQ나 뱅가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인덱스 펀드, 그리고 테크놀로지 셀렉트 섹터 SPDR 펀드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세 개 다 유명한 기술주 중심의 펀드인데 모두 아마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의 상당수가 AWS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에 7대 빅테크 기업을 묶어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죠. 매그니피선트 7에도 아마존이 들어갑니다. 보시는 건 올해 뉴욕 증시의 기술주 평균, 유통주 평균, 그리고 아마존 주가를 한 그래프상에 나타낸 건데요. 올해는 유통주와 기술주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사실 크게 차이가 안 나타나죠. 다음은 코로나19로 유통주와 기술주가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던 2020년 당시 주가 그래프입니다. 당시 팬데믹으로 원격 근무가 크게 늘어나면서 기술주는 가파르게 상승한 반면에 유통주는 락다운과 자가격리 등으로 인해서 초반에 큰 타격을 받았었죠. 아마존은 이때 완전히 기술주와 동조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보안 문제 때문에 제가 회사 내부를 많이 촬영할 수 없어서 아쉬웠지만 전 이번에 AWS가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해서 시애틀의 아마존 본사를 찾게 됐습니다. AWS는 올해 전 세계에서 80개의 생성형 AI 스타트업을 선발해서 2억 3천만 달러, 한화로 약 3,100억 원을 투입해 기업당 최대 100만 달러의 자사 크레딧을 제공하고 또 각종 멘토링을 진행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 메타, 미스트랄 AI 같은 파트너사까지 참여해서 자사 전문가들을 보내주기도 했는데요. AWS가 이렇게 스타트업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결국 이 스타트업들이 미래의 자사 고객이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AWS 크레딧을 지원받은 스타트업들은 초기 단계부터 클라우드나 아니면 세이지메이커, 베드록 같은 AWS의 AI 개발 도구를 구축할 수밖에 없겠죠. 그 과정에서 AWS 담당자들은 이 스타트업들과 1대1 마킹을 하다 보니 이들이 말하는 개선할 점도 빠르게 반영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고객을 확보하는 동시에 피드백의 기회로 삼는다는 거죠. 저는 이번에 운이 좋아서 맷 가먼 AWS CEO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2005년 MBA 과정 중에 아마존에 인턴으로 처음 입사해서 이듬해 설립된 AWS에서 모든 커리어를 쌓은 AWS의 창립 멤버 같은 사람입니다. 이 가먼 CEO가 아마존에서 인턴으로 입사했을 때 말하자면 사수 역할을 했던 사람이 현재 아마존의 CEO인 앤디 제시라고 하는데요. 이 뼛속까지 아마존맨인 가먼 CEO는 저랑 인터뷰에서 스타트업이 AWS를 탄생시킨 원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넷플릭스나 핀터레스트 같이 지금은 대기업으로 성장한 곳들도 초기 스타트업 시절부터 AWS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성장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AI 스타트업의 96%가 모두 AWS 플랫폼으로 구축됐거나 인프라의 일부로 AWS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크게 치고 올라와서 점유율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공공부문 클라우드에서는 해외 업체들이 아예 맥을 부추리는 우리나라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62%에 달합니다. 제가 이번에 시애틀에서 만나거나 인터뷰를 했던 아마존의 고위직들이 하나같이 했던 말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는 고객들에게 집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객에게 집착한다. 이 아마존이 설립 초기 단계부터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요. 사업 부문이 유통에서 IT로 크게 확장됐지만 결국 사업 본질이 B2C건 B2B건 간에 상관없이 자사 고객의 관점에서 바라보겠다는 걸로 보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아마존은 최근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치열해진 미국 이커머스 시작입니다. 초저가를 내세운 테무가 미국에서 아마존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방문한 이커머스 플랫폼이 됐고요. 월마트도 아마존의 프라임과 같은 유료 구독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MS의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여기에 아마존은 미국에서 반독점 소송까지 걸려 있는데요.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몇 년 더 걸릴 걸로 예상되지만 최근 미국 정부가 구글 등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소송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 데다가 스탠스가 되게 강해졌기 때문에 소송 결과가 사실 기업의 명운에 타격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포브스는 아마존이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동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AI 컴퓨팅 서비스의 다양한 가격대입니다. 아마존은 최근에 자체 AI 학습 및 추론 칩을 개발했는데 여러 업체들에게 접근 가능한 가격대여야 된다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는 프라임 비디오 광고입니다. 아마존은 올해 초부터 프라임 비디오 콘텐츠에 광고를 게재하기 시작했는데 이거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수익에 큰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아마존은 미국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12.5%의 점유율로 26.8%를 차지하고 있는 알파벳에 이어서 2위 사업자입니다. 프라임 비디오 광고가 성공을 거두면 수익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단연 리테일 매출입니다. 최근 미국의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먹구름이 좀 끼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아마존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자동화와 AI 기반 시스템으로 타사에 비해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실리콘밸리 나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